진흙과 비를 뚫고 민지는 윤우를 나무 아래 벤치로 옮겼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아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서지 않았다. 함께 앉아 윤우가 연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팔로 단단히 감싸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빗물은 그녀의 등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족은 어디 있니? 민지가 떨리는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가 오고 계세요. 보호사 아줌마가 계셨어야 했는데. 윤호의 목소리는 체념과 두려움으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흐려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에 박 아줌마는 여전히 빗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통화에 열중한 채 등 뒤에서 벌어지는 작은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진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끈적하고 탐욕스러웠다. 매 순간 휠체어 바퀴를 더 깊이, 더 절망적으로 삼켜버렸다. 10살 윤우는 진흙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가느다란 팔은 금세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가 얼굴을 때렸고 공포에 질린 눈물과 차갑게 뒤섞였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비된 두 다리는 휠체어가 위태롭게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힘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폭풍우 소리에 묻혀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다. 누구라도 제발. 그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사는 불과 15m 떨어진 나무 아래에서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세상에만 빠져 있었다. 이미 조깅을 하던 세 사람이 그를 흘긋 쳐다보고는 못 본 척 지나쳤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아이가 자신들이 상관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불편한 문제인 것처럼. 바로 그때 15살 민지가 나타났다. 낡은 편의점 유니폼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몇 달을 아껴 산 낡은 운동화는 이미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곧장 윤우를 향해 달려왔다. 내가 도와줄게. 민지는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대신 이미 돕기로 결정하고 소리쳤다. 하나뿐인 멀쩡한 신발도 할머니의 사진이 담긴 낡은 핸드폰이 망가질 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행동했다. 민지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유니폼 셔츠의 밑단을 찢어 축축하고 미끄러운 휠체어 손잡이에 단단히 감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자 주변에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바퀴 아래에 끼워 지렛대로 삼으려 애썼다. 휠체어는 수렁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지켜보던 누구라도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윤우를 의자에서 완전히 들어올려 작고 떨리는 소년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괜찮아, 내 목에 팔 감아.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안고 나갈게. 평생 낯선 이의 손길을 경계하고 누가 자신을 만지고 돕고 믿어야 할지 조심하라고 배워온 윤우였지만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낯선 소녀의 목을 감쌌다. 민지의 눈에서 그는 아빠 외에는 누구에게서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문제나 짐이 아닌 그저 비에 젖은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을 보았다. 민지의 발은 질척이는 진흙 속에서 미끄러지고 휘청였다. 아이를 안은 등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팔에 힘을 풀지 않았고 윤우가 한순간이라도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않았다. 괜찮아,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속삭였다. 윤성호의 제네시스가 공원 입구에 미끄러지듯 급정거했을 때 민지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을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비참해 보이지 않았다. 윤우는 여전히 민지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울면서도 안도감에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아빠, 이 누나가 저를 구해줬어요. 윤우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누나가 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이르게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3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3시간 전, 민지는 습기 찬 반지하방 부엌에서 낡고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세고 있었다. 식료품비로 쓸 2만 원, 할머니의 심장약 값으로 남겨둘 1만 5천 원. 다음 월급날까지 남은 돈은 고작 7,320원이 전부였다. 얘야, 일 늦겠다. 방 안쪽 침대에서 김할머니가 나지막이 불렀다. 일흔한 살의 할머니는 민지가 2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로 세상의 전부가 되어 그녀를 키워왔다. 이제 할머니의 약해진 심장은 민지의 어깨를 더 무겁게 했고 민지는 스스로를 부양하며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점심 싸드리고요. 민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식빵에 토스트를 만들었다. 더 맛있는 잼과 햄은 언제나처럼 할머니 몫으로 아껴두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소름이 돋는다. 민지는 방과 후 매일 최 사장의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으로 선반을 채웠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으로 곰팡이 핀 반지하방의 전기세를 내고 가끔 할머니의 약을 살 수 있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주저없이 추가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전단지를 돌리거나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그날 오후 그녀의 근무 시간에 맞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편의점 문 밖을 보던 최 사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민지, 이 비 다 맞고 집에 걸어가려고? 네, 사장님. 금방이에요. 멀지 않아요. 저기 3번 매대에서 우산 하나 가져가. 보너스라고 생각해. 민지의 자존심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릴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은 한강공원을 가로질렀다. 부자 동네 아이들을 위한 멋진 놀이터와 휠체어, 유모차를 위해 매끄럽게 설계된 평탄한 길이 있는 곳이었다. 그 길은 그녀의 고된 하루에서 20분을 절약해 주었다. 할머니가 잠들기 전에 20분을 더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누구도 이 작은 시간 절약이 한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차갑고 번쩍이는 의료 건물에서 윤성호는 또 다른 최고급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똑같은 절망적인 내용이 적힌 또 다른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아들 윤우의 하반신 마비는 영구적이었다. 이 세상의 어떤 최신 수술도 비싼 치료도 그가 가진 막대한 돈으로도 아들의 다리를 다시 걷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님 아이의 마음은요,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때로 어른들의 세상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장애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윤성호는 목이 메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간 사고 이후 이 넓은 세상에 그와 윤우들만 남겨졌다. 그리고 최근 윤우는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젠 공원에도 가려 하지 않아요. 윤성호가 힘없이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쳐다본다고요. 잠깐 여기서 이야기가 비극으로 치닫기 전
반드시 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그날 아침 윤우는 아빠에게 공원에 한 번만 더 가고 싶다고 간절히 간청했다. 어쩌면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요, 아빠. 아이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 나랑 놀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요. 윤성호는 아들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하고 값비싼 새로운 보호사를 고용했다. 박 아줌마는 겉보기엔 완벽했다. 전문적이고 경험 많고 자신감이 넘쳤다.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 딸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아줌마에게는 자신만의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딸에게서 걸려오는 끊임없는 전화, 변호사와의 격렬한 언쟁. 그녀는 공원에서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싶었다. 윤우는 혼자서도 몇 분쯤은 충분히 놀 수 있는 나이였다. 그 몇 분이 윤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외로운 순간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윤우는 오리에게 먹이를 주려고 연못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고 갑작스러운 비의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휠체어 바퀴 하나가 운 나쁘게 깊은 바퀴 자국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고 몸이 가라앉고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박 아줌마. 그가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통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거센 빗소리가 그의 작은 목소리를 무심하게 삼켜버렸다. 진흙은 끈끈한 악교 같았고 그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당겼다. 평탄한 길과 완만한 경사로를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설계된 그의 최첨단 휠체어는 무자비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조깅하던 세 사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유모차를 끌던 한 여자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비싼 양복을 입은 한 남자는 약속에 늦었다고 중얼거리며 그를 조심스럽게 비켜가기까지 했다. 그 순간 윤호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더 나쁜, 그저 길 위에 귀찮은 장애물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까지 불과 17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할머니를 위해 20분의 시간을 벌고자 지름길을 택한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휠체어에 갇힌 소년을 보았고 그의 겁에 질린 눈을 보았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며 지나치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하나뿐인 멀쩡한 신발이 망가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저저 고장날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명백히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부잣집 아이이고 그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아이를 보았을 뿐이다. 얘야. 민지는 이미 진흙탕을 향해 달리면서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갈게. 사실 여기서 잠시 멈춰야겠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민지의 할머니는 평생 그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얘야, 우리가 가진 건 비록 많지 않아도 우리에겐 따뜻한 정칭이 있단다. 정은 나누라고 있는 거야. 그녀는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힘든 이웃과 나누는 것을 보고 자랐고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는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것을 보고 자랐으며 공동체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배우며 자랐다. 그래서 민지는 윤우의 비싼 옷이나 값비싼 휠체어를 보지 않았다. 그의 보호사가 왜 돕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세찬 빛 속에 홀로 버려져 겁에 질린 아이를 보았고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정은 나누라고 있는 거야. 지늙은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그녀를 방해했다.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산 소중한 신발은 순식간에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가득한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불꽃을 튀기며 죽어버렸다. 내일 아침 근무에 다시 깨끗하게 입어야 할 유니폼 셔츠는 아이를 구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름이 뭐니? 민지는 휠체어와 씨름하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물었다. 윤우요. 전 윤우예요. 다리를 못 움직여요. 괜찮아, 윤우야. 내가 있잖아.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아찔하게 뛴다. 휠체어가 진흙 속에 완전히 박혀 옴짝달싹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민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렸다. 윤우야, 내가 너를 들어 올릴게. 괜찮지? 내 목에 팔을 꽉 감아. 윤우는 전에도 아버지,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에게 수없이 안겨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기계적으로,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물건처럼 그를 다루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마치 친한 동생을 들어 올리듯 안았다. 강하고 확신에 차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너 생각보다 안 무거워. 민지가 밭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윤우는 자신이 무겁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 할머니가 제가 꽤 끈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8살 때부터 5층 계단으로 쌀자루도 날랐거든요. 그렇게 진흙과 비를 뚫고 민지는 윤우를 나무 아래 벤치로 옮겼다. 그녀는 아이를 그저 내려놓고 돌아서지 않았다. 함께 앉아 윤우가 연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팔로 단단히 감싸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가족은 어디 있니? 민지가 다시 물었다. 아빠가 오고 계세요. 보호사 아줌마가 계셨어야 했는데. 윤우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흐려졌다. 두 사람의 눈에 박 아줌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통화에 열중한 모습 그대로였다. 괜찮아. 민지가 그저 간단히 말했다. 내가 같이 있어 줄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은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윤우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차가운 비와 진흙,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아이의 천을 위험할 정도로 떨어뜨린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민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자신의 하나뿐인 후드티를 벗어 윤우에게 감싸주었다. 자, 나한테 꽉 기대. 사람 천이 도움이 될 거야. 윤성호가 아들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처참하고도 숭고한 모습이었다. 그의 귀한 아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낯선 소녀의 낡은 후드티에 쌓여 있었고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10대 소녀의 품에 위태롭게 안겨 있었다. 윤우야, 윤성호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채서 미친 듯이 달려나왔다. 세상에 괜찮은 거니? 아빠. 윤우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결코 민지를 놓지는 않았다. 이 누나가, 민지 누나가 저를 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 누나가 저를 구했어요. 윤성호는 이 소녀를 보았다. 흠뻑 젖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자신의 재킷도 없이 추위에 떨면서도 여전히 아들 윤우가 안정되고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과 안도감에 갈라져 나왔다. 고맙다는 말로는 도저히 부족하구나. 누구나 했을 일인걸요, 아저씨. 민지가 여전히 윤우를 받치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윤우가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 누나는 나를 봐줬어. 정확히 10분 후 세 사람의 인생을, 아니 두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윤성호는 그 자리에서 박 아줌마를 해고하고 모든 신경을 민지에게 쏟았다. 제발 집까지 태워다 줄게. 이렇게 보내면 내 마음이 평생 불편할 것 같구나.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민지의 첫 본능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녀와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거나 신세를 지지 않았다. 하지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집까지는 아직 30분이나 걸어가야 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네시스의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민지의 좁은 반지하방 보증금보다 비쌀 것 같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 얼어붙은 뼈마디를 녹여주는 따뜻한 열선 시트. 윤우는 민지가 잠시라도 사라질까 두려운 듯 차를 타는 내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다. 저기서 좌회전이요. 민지가 자신의 동네로 들어서는 길을 안내하며 백미러에 비친 윤성호의 눈을 살폈다. 가난한 동네 풍경에 대한 경멸이나 판단의 눈초리를 기다렸지만 윤성호의 얼굴에는 오직 민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려는 진중한 집중만이 보였다. 아파트 건물은 낡았고 벽에는 지저분한 그래피티가 가득했으며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멈춰 있었다.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저 여기 살아요.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윤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올라가도 돼요?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제발요, 누나. 민지는 눈앞의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저 집이 정말 좋지 않아요. 누나가 사는 곳이잖아요. 윤우가 너무나 간단하고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사는 곳, 그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에요. 그들이 낡은 계단을 올라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할머니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는 얕고 거칠었다. 민지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최근 들어 할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지만 윤성호와 윤우라는 외부인의 눈을 통해 보니 애써 외면했던 냉혹한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 민지가 부드럽게 그녀의 마른 어깨를 만지며 속삭였다. 손님 오셨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열렸다. 흙탕물에 빠진 생쥐꼴인 손녀, 값비싼 휠체어를 탄 소년, 그리고 최고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그녀의 작은 거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꼴이 왜 이래? 다 젖었잖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 이쪽은 윤우고, 이분은 윤우 아버님, 윤성호 아저씨예요. 제가 오늘 공원에서 윤우를 잠깐 도와줬어요. 다음에 윤성호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가슴을 이름 모를 벅찬 감정으로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집은 낡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민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공간을 지키려 노력하는지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윤성호의 사업가로서 단련된 눈은 민지가 아마도 그가 보지 않기를 바랐을 가난의 흔적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약을 며칠이라도 더 오래 먹기 위해 날짜를 적어둔 약봉지들. 열린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김치통 외에는 거의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식탁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빨간색으로 최종 통지라고 찍힌 냉정한 의료비 청구서 더미. 어머님, 윤성호가 그 어떤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따님이 제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아이고, 물론이죠, 물론. 할머니가 잠옷 바람인 것이 부끄러운 듯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민지야, 어서 손님들께 물 좀 드려라. 변변치 않지만 대접할 게 별로 없어서 정말 미안하네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윤성호가 정중히 말을 가로막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대신 기꺼이 진흙탕으로 달려가는 그런 딸을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8분 후 윤성호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윤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침대 가까이로 휠체어를 몰았다. 할머니, 민지 누나가 저를 그냥 구해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누나 신발이랑 핸드폰이랑 그리고 일할 때 입는 옷도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무서워할 때 혼자 두지 않고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오래된 슬픔은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최선을 다했죠. 어머님은 최선 이상을 하셨습니다. 윤성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야, 괜찮다면 너와 할머니와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민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다.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동정, 자선, 사람을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도움. 하지만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차마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었다. 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몰랐다. 앞으로 이어질 대화가 민지의 자존심을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시험하게 될 줄은. 윤성호는 핸드폰을 꺼내 몇 년 전 윤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푸른 잔디밭을 힘차게 달리고 높이 점프하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 사고 전의 모습입니다. 윤호가 5살 때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윤호는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갈라졌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목숨까지 다 줘서라도 그 애와 자리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뻗어 윤성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잖아요. 부모란 그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사랑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치가 다리가 아닌 그 아이의 마음과 정신, 영혼에 있다는 것을 평생 가르쳐야 했죠. 윤성호는 시선을 돌려 민지를 보았다. 오늘 민지 네가 내 아들에게 내가 몇 년 동안 필사적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단 몇 분 만에 보여줬다. 장애가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좋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민지는 칭찬이 어색한 듯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저는 그냥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네가 틀렸단다, 민지야. 윤성호가 슬프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도착하기 전에 무려 3사람이 내 아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 3명이나. 비오는 진흙탕에 빠져 공포에 떠는 장애 아동을 보고도 그들은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갔단다. 사람들이 네가 고통받는 것을 뻔히 보고도 외면하기로 선택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아저씨, 민지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다. 혹시 저희에게 돈을 주시려는 거라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동정받지 않아요. 윤성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자존심 나도 잘 안단다, 민지야. 정말로. 하지만 내가 지금 제안하려는 건 값싼 동정이 아니야. 갚을 길 없는 감사함이지. 그래. 하지만 이건...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신중하게 이었다. 이건 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한 너 같은 사람에게 하는 투자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민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다음에 윤성호가 한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식탁 위에 쌓여있는 의료비 청구서를 봤다. 할머니께서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도 봤어. 그리고 고작 15살짜리 소녀가 할머니의 심장약을 사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되게 일하는 것도 봤지. 윤성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네가 내 아들을 구했으니 이제 내가 네 할머니를 구하게 해다오. 아저씨, 저희는... 민지가 다시 거절하려 말을 시작했지만 윤성호가 손을 들어 부드럽게 막았다. 민지야,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주렴. 이건 동정이 아니야.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란다. 내가 네 할머니의 모든 치료를 책임지게 해다오. 이 나라 최고의 의사들, 필요한 모든 약들. 그 대가로 나는 네가 윤우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친구, 사고 이후로 윤우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어. 아무도 자기 휠체어 너머에 진짜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 하지만 오늘 너는 그의 장애를 먼저 보지 않았어. 너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를 봤지. 내 아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친구가 바로 너 같은 친구란다. 하지만 윤성호의 제안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것, 민지의 자존심을 더욱 시험할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단다. 윤성호가 말을 이었다. 윤우는 이 지역 최고의 명문 학교인 서울국제과학고에 다녀. 너에게 그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고 싶구나. 민지가 본능적으로 항의하려는 것을 보고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거절하기 전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이 장학금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학교에 실제로 뛰어난 인성을 보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네가 오늘 한 일, 그것이 바로 내가 본 가장 뛰어난 인성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민지야, 세상에 서울국제과학고라니, 그건 네가 도서관에서 책이 닳도록 읽던 그 과학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잖니. 민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낡은 공공도서관에서 그 학교의 최첨단 로봇 공학 연구실, 상상도 못할 고급 과학 과정, 최고의 대학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책들을 빌려보며 남몰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전 못 가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해야 해요. 할머니 약값도 벌어야 하고요. 장학금에는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단다. 윤성호가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말했다. 윤우의 또래 멘토로서 활동하는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네가 윤우가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고 장애가 그를 정의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민지야.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다오. 그 순간 민지는 태어나서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뼛속 깊이 새겨진 자존심과 눈앞의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평생 할머니는 그녀에게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고 자신의 두 발로 꿋꿋이 서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미는 손을 잡는 것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용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침을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다. 얘야, 때로는 천사가 아주 비싼 양복을 입고 찾아온단다. 때로는 혼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기적 같은 도움이 찾아오지. 내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네가 이 모든 기회를 갖길 간절히 원했을 거야. 그리고 이분은 동정을 제안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안하는 거란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호가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나는 평생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해서 지금의 부를 쌓았다. 너는 내가 최근 몇 년간 만난 그 어떤 어른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너에게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단다. 선한 마음과 그 마음에 걸맞은 용기. 내가 너에게 투자하게 해다오. 다음에 민지가 한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알겠습니다. 민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윤성호는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미소를 입가에 띠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저는 주말에 편의점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최 사장님은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저를 믿고 일을 주셨어요. 그분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주시는 생활비는 제가 함부로 쓰는 용돈이 아니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위한 통장에 따로 넣어둘 거고요. 그리고 민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건강이 완전히 좋아지면 지금까지 들어간 의료비 문제는 다시 논의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꼭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윤성호의 눈이 끝내 참지 못한 눈물로 밝게 빛났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대가를 갚을 것을 협상하다니.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를 키우셨군요. 자, 거래할까? 윤성호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단, 내 조건도 하나 있단다. 그게 뭔데요? 민지가 지친 듯 물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 매주 일요일 너와 할머니가 윤우와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거야. 고용된 직원이나 동정받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둘도 없는 친구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사실 여기서 잠시 멈춰야겠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나를 울게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민지는 깜짝 놀라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가녀린 어깨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얘야. 할머니가 손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이 험한 세상에 너를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둘까봐. 너무 무서웠어. 매일 밤 기적을 빌고 또 빌었단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로 그 기적인가 보다. 휠체어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할머니, 오늘 민지 누나가 저에게도 선물을 줬어요. 희망을 되찾아 줬어요. 사람들이 제 휠체어 너머에 진짜 저를 봐줄 수 있다는 희망요.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는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을 키우신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그들은 그 순간 전혀 몰랐다. 이것이 고통과 슬픔을 넘어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3개월 후 민지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몸에 꼭 맞는 새 교복을 입고 서울국제과학고의 낯선 복도를 걸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의 건강은 체계적인 치료와 좋은 약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매일 민지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누나, 같이 가. 윤우가 예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몰며 소리쳤다. 그의 곁에는 이제 3명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 민지가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윤우에게는 진짜 친구들이 생겼다. 로봇 경진대회 준비는 다 됐어. 민지가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압승할 거야. 윤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우리 디자인이 최근 몇 년간 본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하셨어.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함께 만든 것은 단순한 로봇 그 이상이었다. 로봇 프로젝트는 윤우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진흙, 모래, 눈과 같은 거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특수 휠체어 부착 장치. 그래서 나처럼 어떤 아이도 다시는 혼자 진흙탕에 갇히지 않게 윤우는 그렇게 설명했었다. 그리고 민지는 윤우의 천재적인 공학적 비전과 자신의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결합하여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프로젝트는 학교 담장을 넘어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윤성우 아버님께서 방과 후에 너희 둘을 꼭 보고 싶어 하셔. 담당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특허 변호사에 관한 일이라던데? 특허 변호사요? 민지가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너희가 만든 휠체어 디자인 때문이야. 선생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설명했다. 이건 혁명적이야, 얘들아. 벌써부터 몇몇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문의하고 있어. 상상이 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아이가 이제 수천, 수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무언가를 함께 창조한 것이다. 그날 오후 시내 중심계에 있는 윤성호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아이들은 그들의 디자인이 실제로 특허를 받고 상용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만약 너희가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면 윤성호가 두 아이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너희의 창작물이고 너희의 결정이야. 윤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지를 돌아보았다.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민지는 그 비 오는 날 진흙탕 속에서 절망하던 윤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윤우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은 나누라고 있는 거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지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게 된다면 그 돈은 휠체어 개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가정을 돕는 기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성호의 미소는 창밖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다. 약속하마. 너희가 모금하는 모든 돈에 대해 우리 회사가 1대1로 똑같이 매칭 기부를 하겠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 삶의 일부가 된 신성한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성호는 스파클링 사이다 잔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다. 모두에게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에 젖어 있었다. 민지와 윤우는 영문을 모른 채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오직 김 할머니만이 이미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6개월 전 한 젊고 용감한 아가씨가 제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 다시 따뜻한 빛을 가져다 주었고 제 아들 윤우의 눈에 희망을 되찾아 주었으며 제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성호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반짝였다. 민지야, 너는 내가 평생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딸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아들아, 윤우야, 너는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아빠, 윤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그 비 오는 날, 진흙과 눈물 속에서 맺어진 보이지 않는 약속을 완성하게 될 줄은. 내가 하려는 말은 민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만약 너희 모두가 동의한다면 민지를 내 딸로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다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을 이제 세상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민지는 우리 가족이다. 자손도 고마움에 대한 대가도 아닌 순수한 선택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지는 숨을 쉴 수도 아무 생각도 할 수도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었다. 저를 입양하시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려 나왔다. 나는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윤성호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아이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운명이 선택한 남매가 되는 거야. 만약 너희가 우리를 받아준다면. 할머니는 다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얘야, 어서 뭐라고 말 좀 해보렴. 다음에 민지가 한 말은 그녀의 꾸밈 없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우의 누나처럼 느껴져요. 민지가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소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제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중과 따뜻한 친절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저를 단 한 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않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아저씨는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럼 그거 예스라는 뜻이야, 누나. 윤우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을 빛내며 물었다. 민지는 마침내 터져나온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응, 그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얘야, 난 아무 데도 안 간단다.
할머니가 손녀를 따뜻하게 안심시켰다. 나는 언제나 영원히 네 할머니일 거야. 하지만 네 삶에 아빠가 생기고 든든한 남동생이 생기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야. 너를 더 많이 사랑해줄 사람들을 더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민지는 하늘이 하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누나, 윤우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 내 동생. 민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를 꼭 껴안았다.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차가운 진흙과 거센 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따뜻한 가족과 아늑한 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4년 후 민지는 고등학교 졸업식 단상에서 정효 수석 졸업생 대표로 서 있었고 MIT 전액 장학금 증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윤우는 맨 앞줄에 자신의 휠체어를 타고 앉아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이 함께 만든 휠체어 부착 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3,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기금은 수십억 원을 모금했고 윤성호의 회사가 약속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민지가 졸업연설에서 이야기한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 15살 때 민지가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흙탕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한 아이를 보았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아주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윤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때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사실 윤우가 저를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기꺼이 당신과 함께 그 폭풍 속에 서 있기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 그녀가 한 말은 거대한 강당 전체를 숙연한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기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동생과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차가운 경계선들은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때만 존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은행 계좌를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피부색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그 어떤 한계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 한강공원에서 3명의 어른이 어려움에 처한 장애 아동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잠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이 편리함보다 연민을 선택했다면요. 만약 그들이 귀찮은 불편함 대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았다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지나칩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의 진흙탕이 아니라 가난에 갇히고 깊은 편견에 갇히고 혼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들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외면하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그 진흙탕으로 뛰어들 것인가? 전체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모든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저에게 정은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진정한 힘이란 두 다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하찮고 작게 만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굴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주변에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꺼이 그를 위해 진흙탕으로 뛰어들고 당신의 비싼 신발을 망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돕는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을 다시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2025년 졸업생 여러분, 연민을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을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번의 작고 진흙투성이인 순간을 통해 기립박수는 무려 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으로 발전한다. 졸업 후 윤성호는 약속대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민지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입양을 기념하는 식은 가족끼리만 모여 작게 치러졌지만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축하해 누나, 이제 공식적으로 나를 귀찮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 윤우가 짓궂게 놀렸다. 흥, 내가 너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거든. 민지가 웃으며 받아쳤다. 그래도 안 봐줄 거야. 윤성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영원히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수한 기쁨으로 두 아이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민지를 한눈에 사랑했을 것이고 그 비 오는 날 자신이 보았던 것을 즉시 알아보았을 것이다. 하늘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아가씨라는 것을. 얘들아, 윤성호가 두 아이를 주목시키며 말했다.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아빠, 이미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항의했다. 아니, 불가능해. 윤성호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주는 거야. 나, 그리고 윤우, 또 김 할머니가 함께. 그는 민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다. 거대한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윤우의 휠체어를 위한 넓은 출입구, 두 아이의 발명품을 위한 아늑한 작업실, 그리고 김 할머니의 편안한 침실이 마련된 아름답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배려한 집이었다. 우리 다 같이 이사하는 거예요? 민지가 너무 놀라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가족은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할머니가 어느새 옆방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나 말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는 걸. 게다가 누군가는 너희 철없는 새 밥은 꼬박꼬박 해주어야 하지 않겠니? 다음에 일어난 일은 때로 기적이 정말 현실이 됨을 증명했다. 민지는 너무나 큰 사랑의 무게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만해 누나. 윤우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에게로 휠체어를 몰았다. 누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누나가 나를 구했잖아. 기억 안 나? 그냥 차가운 진흙탕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서 내 휠체어가 나를 초라하고 부족하게 만든다고 믿는 어둠 속에서 누나는 그저 나를 봐줌으로써 나를 구했어. 아니, 우리 모두 서로를 구한 거야. 민지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 가장 진실한 말이었다. 몇 년 후 민지가 윤우와 함께 시작한 자선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윤우가 전 세계 장애 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성 기술을 설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윤성호가 다른 기업 리더들에게 이익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때 기자들은 때때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될 줄 정확히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똑같이 대답했다. 민지가 기꺼이 진흙 속으로 첫 발을 내딛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극적인 구조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기꺼이 남을 돕기로 한 선택에 관한 것이다. 보기로 한 선택.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은행 계좌 장호, 신체적 능력, 인종 또는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여지고 도움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기로 한 선택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소름 돋게 하는 것이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민지와 윤호는 어김없이 그 공원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민지가 처음으로 윤호를 품에 안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의 천으로 따뜻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대부분의 날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본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고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을 함께 쓰고 언덕 위로 힘겹게 휠체어를 밀어주는 따뜻한 모습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차갑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선다. 신뢰합니다. 그들은 외면하고 지나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한다. 혹시 방금 도움이 필요한 저분 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며 변명한다. 아, 미처 못 봤네요. 제가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민지가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말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도움은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친절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결코 모를 겁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도움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그러면 윤우가 조용히 앞으로 휠체어를 몬다. 저도 예전에는 모두가 그냥 지나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단 한 사람이 그러지 않을 때까지요. 누군가 저를 보기로 선택했어요. 부디 그 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말을 건넨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가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미소를 짓고 때로는 그들에게 돌아와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 비 오는 날 진흙 속에서 구해진 것은 윤우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받았고 그녀의 할머니가 평생 꿈꿀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기회를 얻었다. 윤성호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에서 구원받았고 삶에 새로운 목적과 조건 없는 사랑을 얻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에서 구원받았고 그녀가 활짝 피어나 번창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얻었다. 그렇다. 그들 모두 서로를 구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기꺼이 진흙 속으로 뛰어들고 자신의 신발을 망치도록 가르치며 살아간다. 사람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그저 동등한 사람으로 보도록. 그것이 바로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핏줄도 돈도 주어진 환경도 아니다. 바로 선택이다. 기꺼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로 한 선택, 끝까지 머무르기로 한 선택,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한 선택. 어딘가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보고 그들이 기꺼이 내 몸이 더러워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선택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꼭 얻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 어딘가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의 진흙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갇히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갇히고
혼자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갇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 어딘가에서 당신 같은 누군가가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바쁠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막막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남의 일에 휘말리는 것이 그저 두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그저 그 사람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비 오는 날, 어린 민지가 온몸으로 배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당신 자신도 구원한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가족을 찾는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그어놓은 모든 차가운 경계선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저 사람일 뿐이다. 우리 중 일부는 때때로 어딘가에 갇힌다. 우리 중 일부는 그 옆을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 용감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민지 같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 진흙탕 속으로 함께 뛰어들기로 선택한다. 부디 그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라. 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도운 그 사람이 훗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남매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진흙과 빗 속에서의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비롯된다.